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6%까지 왔다고 치면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가족하고 자기 친구만 신뢰하는 자기가 돼버린 거죠. 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선 전에 받은 공개 답변서예요. 각 당 후보들한테 공개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가 국민참여 개헌할 것인가?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할 것인가? 세 번째,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 연동의 비례대표제, 지방분권 등 국민의 참여권과 감시권을 대폭 늘리는 개헌, 민생 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필수로 강화시키는 개헌을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민주당 후보 전부 다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3개 당이 그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약속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의 개헌특위와 국민참여 개헌 논의를 설치해서 국민의 의견에 따른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저 기사 보시면은 이게 6월 28일 날 나온 거죠. 촛불 정신을 의미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소환제 논의가 아예 증발해버렸어요. 이 개헌특위에서 지방선에 공청했는데 아예 국민소환제는 쟁점 논의사항 자체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대선 때 야 3당이 약속했는데 그게 실종된 거죠. 그리고 올해 5월 19일 날 자한당 최고위원이었던 유여애 선생께서 정봉주 정치주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참여 개헌을 할 거냐 물어보니까 5천만 국민에게 물어봐서 언제 합의된 적이 있냐, 국회의원 개입 뽑았냐, 공식적으로 국민참여 개헌 자체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선거만 끝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 원칙에 의해서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권제를 지원하는 선거제도,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 하에서는 잘 뽑을 수가 없고 뽑아놔도 임기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선거만 되면 공약을 남발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자기 멋대로 한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 기울어진 정치제도의 그 바탕에는 헌법 제41조 3항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정하는 건 누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당선되기 유리하게끔 계속 선거법과 등등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걸 잘 보십시오. 기울어진 대의제 운동장에서는 주권자의 표심을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그 기록 운동장 보이시죠? 요게 이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무 기울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상위 10%가 부의 66%를 차지해요. 한국의 상위 10%하고 나머지 90%의 차이는 무려 17대 1. 그러니까 동그란 원을 18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한 조각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꺾고 서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낭떠러지에서 경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30년에 한 번씩 이 격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운동장이 기울어져가지고 거의 90%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참다 못 참으니까 30년 만에 한 번씩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야 그럼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삼성 이재용 그 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돈도 많은데 감옥 갈 정도로 돈을 벌어야 되나? 돈 버는 사람들이 3분에 한 번씩 감옥 가야 되나? 감옥 안 가도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삐뚤어진 운동장을 조금만 바로 감옥 가지 않고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고 같이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직접민주 주장하니까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받으신 자료 4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4쪽에 보시면은 대의제를 혁신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의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선택 결정권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표 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 도입, 국민 경선지 전면 도입, 비례대표 후보를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 국민 직접 선택과 연동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례대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선거 분립을 넘어서 권력 분립제도를 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정당 정부 현상이 생겨가지고 여당은 정부와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정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가 발의해도 총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 견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성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직선제, 법관 인사권 독립, 헌재 재판권 개방 등이에요. 세 번째로는 행정부가 지나치게 비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책임 장관제를 도입해서 장관들이 사업을 책임지게 하고 실패하면 자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이거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4대 권력기관 등 방부군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등을 독립행정권 바꾸고 그 기관의 장관 활동을 법률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바람,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를 도입해서 주권적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대의권력 부정투표를 직접 견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바람,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도입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다가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민 참여 개헌을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항인 거죠. 오늘은 선거법 대의제 안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는 제 주제가 아니니까 안 하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맡은 주제인 국민발언,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감사, 국민공동 등 국민주권 제도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11월 25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촛불민심은 국가를 개조하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촛불 집회는 대의민주에다가 광장민주를 결합한 것이다. 시민들은 촛불민심은 양포해서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냐면 대의민주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광장에서 직접민주를 시행을 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게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촛불민심은 90%가 이루어진 농장을 바로잡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성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직접민주를 도입하자 그러면 대의민주를 갈아엎자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기업하는 사람 다 망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주권 제도화는 기울어진 대의제운동장을 바로잡는 완충장치예요. 이게 생기면 연치대가 잘 굴러갈 거고 이게 잘 안 되면 30년 한 번씩 또 다른 혁명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 완충장치 할 때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바로잡는 거냐 이게 중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 촛불민심 주장하는 완전히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약간만 바꾸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17대1 정도 비율이 아니라 한 7대3 이렇게 되기만 해도 온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걸 바로잡는 게 바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를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국민발언제. 발언제는 국민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도 발의 가능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 청원법을 국민발의청원법을 고쳐서 도과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하고도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더 법을 잘 만드는지 경쟁해봐서 잘 못 만들면 퇴출시키고 잘 만든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뿐 아니라 일반 법률도 발의가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 조건은 헌법 발의는 총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0분의 22% 또는 80만원 가능하게 하고 법률 발의는 그의 반 1000분의 11%나 40만원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그 밑에 쭉 써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발의가 대도시가 1%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제 14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하면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과 국회에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권을
혼자 쥐고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국민들한테 주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에 개정을 추가해가지고 일정 이상이 들어간 예산은 무기도 또는 국회의사는 국민투표로 한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을 국민에게 부여한다. 장기 계획 법률화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과반수가 안 되면 60%는 통과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좋은 법은 다시 한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3분의 1이 연동해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면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이럴 경우 국민투표 실시를 명하는 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또는 선관위가 돼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투표 요구는 총 국회 정권자의 1% 또는 40만 원 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 근거는 뭐냐면 국민투표 법적 효력이 법률과 같으므로 국민투표 요건을 법률 발의권과 똑같게 1%나 40만 원으로 제한하고요. 이 참고로 보면은 스위스, 헝가리, 덴마크 이런 경우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환제, 이 국민소환제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주민 소환 투표를 해봤더니 별 무리 없이 잘 굴러가더라. 연간 8건 정도 했고 그리고 소환이 제일 많은 게 18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간 건 2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소환 대상을 1차는 국회의원으로 하고 2차는 현재 탄핵되고 있는 고위공무원을 확대한다.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탄핵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소환투표 개시 요건은 직접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한다. 소환 확정 조건은 직접 유효 투표 총수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서 그 투표 한수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하면 3분의 1 투표를 해서 과반수로 한다고 그러는데 3분의 1 투표는 주민소환제 해본 결과로 볼 때 이게 좀 잘 작동이 안 돼서 무리가 많아요. 현재 주민소환제 쪽에서도 20% 30% 낮추는 의견이 있고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20에서 25% 정도 총 선거권자 투표수가 아니라 선거한 사람들로 쳐서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총 투표 홍보 비용 등은 국가에 부담해야 된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이 개인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국민투표, 국민보람, 국민소환 말고 헌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짜봤어요. 그 자료 보시면 되고요. 국민 직접 감사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 다음에 국민 배심제도, 그 다음에 그 공무원 담임권을 다양하게 보장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옴부즈맨 배심원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반상금도 하고 비상금도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규정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아예 이번 기회에 비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담임권을 헌법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다음 국민수기 공론화회의 헌법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수기 공론화 회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면 국민 투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헌법과 시민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헌법 가치에 준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공무원 사회에도 퇴출시키도록 그렇게 하자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게 빠져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부랑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국리를 쭉 해왔어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 해보고자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그걸 만든 김웅수가 계신데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연성 대표님께서 국회의원들한테만 정부에만 맡길 수 없으니 국민들이 직접 참정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시민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활동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를 국가기관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여태까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가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원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처리국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참정에 대해서도 들어줄 것. 그래서 현재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충처리국과 참정지원국을 만들어서 하나의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주권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하되 공공기관의 성격이 아닌 그래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래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국 사회의 이제 국회의원의 행태와 운영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전반적으로 권력 형산에 대한 개혁이 국민 주권의 강화로 연결돼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배경으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데요. 당초에 대해 5분에서 7분 말씀이었는데 하고 이내로 아주 압축된 토론을 감사했습니다. 먼저 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승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외대 법전문대학원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4분에 압축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가 특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는 우리가 뭐 대의민주주의 반대되는 것이냐 정치학에서 나오는 재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무관제의 가능성이 많다. 대의민주주의의 공백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직접 민주주의 논의를 할 때도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물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비교적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무정치가 우려가 오늘날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상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거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강력하고 대단히 활용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로 가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지 않을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독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독일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독일이 비교적 이런 참여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독일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독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화가 좀 느립니다. 우리의 문화는 대단히 빠른 형태를 취하고 있죠. 특히 근대화 이후에. 따라서 우리에게 독일식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맞느냐라고 봤을 때 100%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삶의 변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이죠. 다만 독일이 취했던 과거의 경험들은 참고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주가 택하고 있는 주로 제도들이죠. 주민이 발안을 하고 법률안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발안한 법률안을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이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서 청구를 하고 또 그것도 청구안을 갖고 주민이 스스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게 이제 3단계 모델이고 발안 모델 자체를 없애버리고 청구와 결정으로 가는 2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주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데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것은 독일의 주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우리나라 같은 전체 단일 국가 내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독일 기본법상에서의 논쟁들을 살펴보면은 독일이 최초의 그룬트게제츠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본법 제정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의 직접 민주제도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때 직접 민주주의가 주었던 나쁜 경우, 그건 이제 추측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서.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직접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차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근저에는 독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권한을 지방에 분권화시켰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방향성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대의제 민주주의가 못하는 부분 우리가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차제에 지방 분권화와 직접 민주주의의 활성화 내지는 도입의 문제를 연동시켜서 지방의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 지방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제의 보완제 측면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 말씀도 혁신과 개혁의 정도의 차이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바이기 토론의 내용을 살려드리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 법학대학원의 우동수 학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최 교수님하고 입장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해야 될 시점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그런 제도나 썼던 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입법자인 법률에 의해서 또 그것을 예산이나 재정적인 것들을 하시면 행정부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여전히 제왕적인 이런 권력을 그냥 둔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신한 효과를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분권을 이제 강화해서 지방의회 내지는 주민총회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적인 공동체 내에서는 그 법률과 무관하게 서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으로 법률 제정권까지도 가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직접민주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개 광역자치, 220개 기초자치령구를 넘어서서 사실 읍면동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 넘는 어떤 자치 공동체를 구축하고 거기에서의 독자적인 어쨌든 그런 결정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